여군! 여군은 무슨! 미스 김, 커피부터 타와. 우린 바빠. 남자 군인끼리 훈련해야 하거든. 남자 군인이 비웃으며 던진 말에 여자 군인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주변 장교들까지 킥킥대며 말했죠. 여군은 그냥 심부름이나 해. 제대로 싸워본 적도 없잖아. 그러나 그들의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옷깃이 살짝 벌어지며 드러난 탄한 자국과 깊게 파인 칼 상처. 뒤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 흉터 설마 카불의 유령? 그 순간부터 모든 진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군 차별 단톡방, 국방부 차관 연루, 기동훈련 암살 시도까지 이어지는 충격 반전들. 대체 이 여군은 누구이며 왜 그녀의 귀국이 군대를 뒤흔들게 된 것일까요? 충격적인 그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하경 중장은 5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면서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 속 깊이 스며들었죠. 해외 비공식 파견 기간 동안 수없이 생사의 갈림길을 넘나들었지만 살아서 돌아온 지금 정하경의 얼굴에는 안도감보다 당혹스러움과 공허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서울행 리무진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고 정하경은 가방 속에서 낡은 스테인리스 텀블러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이 텀블러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건네준 선물이었어요. 아버지는 오래전 군에서 조기 전역한 뒤 세상을 떠났죠. 전역 사유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정하경은 아버지가 군 내부의 무언가에 깊이 실망했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텁텁한 마음으로 텀블러 표면을 쓰다듬으며 정하경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군은 아직 괜찮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빌딩과 거리의 사람들만이 무심하게 흘러갔을 뿐이죠.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서울 시내 한 호텔 객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정하경에게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암호화된 메시지였고 내용은 간결했지만 충격적이었어요. 정 중장님, 군 내부가 썩었습니다. 귀국 즉시 특정 군단 감찰에 투입해 주셔야 합니다. 정하경은 침대 모서리에 앉아 메시지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들어가는 걸 느끼며 정하경은 텀블러를 다시 한번 꼭 움켜쥐었어요. 아버지가 떠난 그 군대가 아직도 병들어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사명감도 타올랐죠. 이제 돌아온 이상 정하경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국정원 연락책을 만나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어요. 특정 군단 내에서 여군에 대한 조직적 차별과 비리가 만연하며 고위직까지 연루되어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청소부로 위장 침투하십시오. 신분 노출은 최소화하되 결정적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정하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불에서의 5년, 그곳에서 정하경은 유령처럼 움직였고 적들 사이를 스며들며 임무를 완수했죠. 그런 정하경에게 이번 임무 역시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정하경은 낡은 청소복을 입고 해당 군단의 사단 식당에 배치되었어요. 허리를 구부린 채 걸레질을 하고 식기통을 나르며 주방 뒤편에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정하경을 그저 평범한 중년 여성 청소부로만 여겼죠. 며칠간 조용히 관찰하며 정하경은 분위기를 읽어나갔습니다. 식당 안팎으로 오가는 장교들의 대화, 병사들의 표정, 특히 여군들이 보이는 미묘한 긴장감까지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
식당은 평소처럼 붐볐고 정하경은 식기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죠. 군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윤상도 대령이 부하 장교 몇 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윤상도는 거만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정하경 쪽으로 시선을 던졌어요. 이모님, 저쪽 테이블 좀 닦아요. 여자는 원래 이런 게 어울린다니까. 말투는 가볍고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 깔린 경멸은 명확했습니다. 정하경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걸레를 들었죠. 하지만 윤상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하경의 어깨를 거칠게 잡으며 몸을 돌렸고 그 바람에 정하경의 청소복 옷깃이 벌어졌어요. 순간 주변 장교 몇 명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하경의 목과 어깨 부근에 선명하게 남은 탄환 흉터가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 흉터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5년 전 카불에서 활동하던 특수작전 요원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떠돌던 바로 그 흔적이었어요. 젊은 장교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카불의 유령 아닙니까? 식당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정하경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다만 조용히 옷깃을 여미며 시선을 내렸죠. 윤상도 대령은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비웃음을 지으며 부하들과 함께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식당을 나서며 윤상도가 던진 한마디는 정하경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어요. 여군 조지는 맛이 있어. 정하경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텀블러를 주머니에서 꺼내 쥐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으로 마음을 다잡았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정하경의 일상은 돌아오자마자 흔들리기 시작했고 곧 폭풍이 몰아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하경은 청소부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불안정한 빛을 내뿜었고 복도 저편에서는 다른 청소 인력들의 피곤한 한숨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하경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암호화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국정원 연락책에게서 온 새로운 정보였죠. 보좌관 박진우 중위를 주목하십시오. 내부 협조자입니다. 정하경은 메시지를 읽고 즉시 삭제했습니다. 박진우 중위라는 이름은 낮 동안 식당에서 몇 번 들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윤상도 대령의 보좌관으로 보였지만 표정이 다른 장교들과는 달리 어딘가 불편해 보였던 젊은 장교였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정하경은 다시 청소복을 입고 사단 본부 건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청소하는 척하며 장교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어느 방에서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귀를 기울였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정하경은 윤상도 대령의 사무실 근처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윤상도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야, 어제 그 청소부 봤어? 흉터 좀 보소. 뭐 대단한 줄 아나? 대령님, 그래도 카불의 유령이라는 소문이. 닥쳐. 여자가 뭘 안다고. 그냥 운 좋게 살아남은 거지. 비웃음 소리가 이어졌고 정하경은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감정을 드러내는 건 카불에서 이미 버린 습관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정하경은 장교식당 뒤편 창고에서 박진우 중위와 마주쳤습니다. 박진우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정하경에게 다가왔죠. 중장님이시죠? 정하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손에 쥔 작은 메모리 카드를 건넸어요. 단톡방 캡처 파일입니다. 이름은 여군 조직이 TF입니다. 윤상도 대령을 포함해 10여 명의 장교가 참여하고 있고 국방부 차관 서명철의 이름도 있습니다. 정하경은 메모리 카드를 받아 주머니에 넣으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방입니까? 최소 2년은 된 것 같습니다. 여군 인사 라인을 조작하고 승진 대상자를 탈락시키는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박진우가 말을 잠시 멈추더니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중장님, 귀국 정보가 새어나갔습니다. 단톡방에 정하경이라는 이름이 직접 거론됐어요. 오면 끝내버리자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정하경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직접 확인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정하경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차관까지 연루되었다면 조직이 상당히 크겠군요. 네, 군단급 인사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박진우는 그렇게 말하고 재빨리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하경은 홀로 창고에 남아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메모리 카드를 손에 쥐고 아버지의 텀블러를 다시 한번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전역했던 이유가 이것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죠. 그날 밤 정하경은 숙소에서 노트북을 열고 메모리 카드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펼쳐진 단톡방 내용은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어요. 여군들의 사진이 공유되고 외모를 평가하며 승진 심사에서 의도적으로 탈락시키려는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최근 메시지였죠. 정하경 오면 끝장낸다. 여군 영웅 따위 필요 없어. 이번 기회에 여군 라인 전체 정리하자. 정하경은 화면을 끄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분노를 사기고 차갑게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며칠 동안 정하경은 청소부 신분을 유지하며 군단 내부를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시설을 둘러보고 문서를 몰래 촬영하며 인사 기록을 확인했죠. 여군 내무반 시설은 90년대 수준의 낡은 에어컨에 난방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남군 내무반과의 차이는 명백했고 이런 불합리한 차별이 일상화되어 있었어요. 정하경은 내무반 복도에서 한 여군 병사가 추위에 떨며 담요를 덮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젊은 병사는 정하경을 보며 쑥스럽게 웃었지만 그 눈빛에는 체념이 가득했죠. 정하경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곳의 여군들은 단지 성별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고 있었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도록 길들여져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정하경은 부대 뒤편 벤치에 앉아 텀블러를 꺼내 들었습니다. 안에는 이미 식은 차가 담겨 있었지만 정하경은 한 모금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히 박힌 밤하늘이 고요했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정하경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게 제가 돌아온 이유인가요? 대답은 없었지만 정하경은 이미 결심했습니다. 이곳의 썩은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상도와 그 일당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한다고요. 정하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숙소로 돌아가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고. 멀리서 병사들의 구령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정하경의 발걸음은 한층 더 단단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하경은 평소보다 일찍 사단 본부 건물로 향했습니다. 청소 시간이 시작되기 전이라 복도는 조용했고 간간히 당직 근무자들만 졸린 눈으로 복도를 오갔죠. 정하경은 걸레와 청소 도구를 든 채 3층 행정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정하경은 주변을 재빨리 살피고 안으로 들어가 서류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인사 기록 파일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고 정하경은 최근 3년간의 여군 진급 심사 결과를 훑어봤죠. 이상한 패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정 기간마다 여군 진급 대상자들이 비정상적으로 대량 탈락했고 그 시기가
단톡방에서 논의된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정하경은 휴대전화로 서류를 신속하게 촬영하고 원래 자리에 파일을 정확히 꽂아 넣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려오자 정하경은 재빨리 복도로 나와 아무렇지 않게 바닥을 닦기 시작했죠. 지나가는 행정병이 정하경을 힐끗 보고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오전 내내 정하경은 여러 부서를 돌며 청소를 하는 척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회계장부, 시설 점검 기록, 물품 구매 내역까지 하나하나 눈여겨봤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띈 건 시설 예산 배정 내역이었습니다. 남군 내무반 시설 개선에는 매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여군 내무반은 최소한의 유지비만 배정되어 있었죠. 심지어 작년에 여군 내무반 난방시설 교체 예산이 승인되었지만 실제로는 집행되지 않았고 그 예산은 다른 곳으로 전용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정하경은 분노를 사기며 증거를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하경은 여군 내무반 쪽으로 이동했어요.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냉기가 확 느껴졌습니다. 복도는 음산했고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여기저기 보였죠. 한 여군 하사가 내무실에서 나오다가 정하경과 마주쳤습니다. 하사는 두꺼운 잠바를 걸치고 있었고 입김이 하얗게 나올 정도로 실내가 추웠어요. 실례합니다. 청소하러 왔는데요. 아, 네. 들어오세요. 정하경은 내무실 안으로 들어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90년대식 낡은 에어컨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전기 히터 몇 대가 구석에 놓여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침대 위에는 담요가 여러 겹 쌓여 있었고 창문 틈으로는 외풍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정하경은 청소를 하는 척하며 시설 상태를 면밀히 확인했죠. 화장실 배관은 노후해서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샤워 시설은 온수가 간헐적으로만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기 항상 이렇게 춥습니까? 정하경이 물었고 여군 하사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겨울마다 이래요. 건의는 해봤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참아야죠. 정하경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 젊은 하사는 이런 환경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게 더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정하경은 고개를 끄덕이고 청소를 마친 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고 정하경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하경은 박진우 중위에게서 또 다른 연락을 받았습니다. 후문 근처 창고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고 정하경은 청소 도구를 들고 그쪽으로 향했어요. 창고 안은 어둡고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박진우는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고 손에는 또 다른 봉투를 쥐고 있었죠. 중장님, 이거 보셨어야 합니다. 박진우가 건넨 봉투 안에는 인쇄된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단톡방에서 오간 최근 대화 내용이었어요. 정하경은 문서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군 인사라인 조직이 2단계 진행합니다. 정하경 오면 끝내버립니다. 준비 철저히 하세요. 차관님 승인 받았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정하경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국방부 차관 서명철의 이름이 직접 거론되어 있었고 조직이 생각보다 훨씬 크고 체계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중장님, 이들은 진짜 위험합니다. 차관까지 연결되어 있으면 군단장도 손쓸 수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정하경은 문서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진우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윤상도 대령 사무실 금고에 뭔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무도 내용은 모르지만
윤 대령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관리한다고 합니다. 정하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고 안에 결정적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죠. 박진우와 헤어진 뒤 정하경은 부대 뒤편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어요. 정하경은 주머니에서 텀블러를 꺼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미 차가워진 물이었지만 정하경은 개의치 않았죠. 아버지, 이게 제가 돌아온 이유인가요? 정하경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새어나왔고 멀리서 병사들의 구령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하경은 텀블러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였죠. 증거는 충분히 모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정하경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고 발걸음에는 확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틀 뒤 정하경은 국정원 연락책을 통해 새로운 협조자를 소개받았습니다. 강태산 소령이라는 인물이었는데 군단 작전 참모부에서 근무하는 중견 장교였죠. 강태산은 군 내부 비리를 오래전부터 의심해왔고 조용히 자료를 모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늦은 시간 정하경은 부대 외곽의 한적한 카페에서 강태산과 마주 앉았어요. 강태산은 신중한 표정으로 서류 가방을 열고 두툼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중장님, 이것부터 보십시오. 5년 전 사단장 최기범 장군의 사고 기록입니다. 정하경은 파일을 받아 펼쳤습니다. 최기범 장군은 5년 전 기동훈련 중 차량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죠. 당시 언론에서도 다뤄졌고 군에서는 불의의 사고로 결론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하경이 기록을 자세히 읽어내려가자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고 당시 동승자 명단이 중간에 수정된 흔적이 있었고 사고 차량의 정비 기록도 일부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목격자 진술서가 3장이나 첨부되어 있었는데 각각의 내용이 미묘하게 달랐죠. 이거 원본 기록입니까? 정하경이 물었고 강태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접근할 수 있었던 건 사본뿐이에요. 원본은 사단장 금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본만으로도 충분히 이상합니다. 정하경은 기록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습니다. 사고 발생 시간이 처음 보고에서는 오후 4시였다가 최종 보고서에서는 오후 3시로 변경되어 있었어요. 사고 지점도 미묘하게 달랐고 무엇보다 사고 직후 현장을 촬영한 사진들이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군 사고 조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강소령은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최기범 장군은 당시 군 내부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여군 인사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관련자 처벌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중이었습니다. 정하경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만약 강태산의 추측이 맞다면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조직적 은폐와 살인까지 포함된 중대 범죄였어요. 정하경은 파일을 덮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다른 자료도 있습니까? 강태산은 고개를 끄덕이고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인사 이동 기록과 예산 집행 내역이었는데 특정 인물들이 계속해서 요직을 순환하며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패턴이 선명하게 드러났죠. 그 중심에는 윤상도 대령과 국방부 차관 서명철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최소 7년 이상 조직을 구축해온 것 같습니다. 최기범 장군이 제거된 후 더욱 대담하게 움직였고요. 정하경은 자료를 받아 가방에 넣으며 강태산에게 물었습니다. 소령은 지금까지 어떻게 안전할 수 있었습니까?
이런 자료를 모으면 위험했을 텐데요. 강태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관사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거든요. 강태사는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관사 창문 모서리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였어요. 정하경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 몇 달은 된 것 같아요. 먼지가 쌓여 있었거든요. 제가 관사에서 자료를 정리하는 모습, 통화하는 내용까지 다 감시당했을 겁니다. 정하경은 혀를 찼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죠. 강태산이 오랫동안 감시당했다면 정하경의 존재도 이미 상대방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소령, 당분간 조심해야겠습니다. 관사는 안전하지 않으니 다른 곳에 머무르십시오. 알겠습니다, 중장님. 강태산과 헤어진 뒤 정하경은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 PX에 들렀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손님이 거의 없었고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정하경은 진열대를 둘러보다가 핫팩 몇 개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불었어요. 정하경은 핫팩 하나를 주머니에 넣고 손으로 꾹 눌렀습니다. 천천히 온기가 전해져 왔지만 그 따뜻함이 오히려 지금 정하경이 얼마나 고독한지를 깨닫게 했죠. 부대 뒤편 벤치에 앉아 정하경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만 구름이 조금씩 끼기 시작했어요. 정하경은 핫팩을 꺼내 양손으로 감싸 쥐고 미지근한 온기를 느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기범 장군의 죽음, 조직적 감시, 그리고 국방부 차관까지 연결된 거대한 부패 조직. 정하경은 지금 혼자서 이 모든 것과 맞서고 있었죠. 누군가가 장기적으로 내부를 장악하려고 했군요. 정하경은 낮게 중얼거리며 텀블러를 꺼냈습니다. 차가운 금속 표면을 쓰다듬으며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아버지도 이런 부패를 보고 떠났을까요? 정하경은 핫팩을 주머니에 다시 넣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밤은 깊었고 바람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정하경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죠. 이제 진실을 밝혀낼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단본부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장교들은 출근해서 각자 업무를 시작했고 병사들은 아침 점호를 마치고 일과를 준비했죠. 정하경은 청소부 복장으로 복도를 오가며 윤상도 대령의 동선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윤상도는 부하 장교 몇 명과 함께 사무실에서 나와 복도를 걸어왔어요. 정하경은 걸레질을 하는 척하며 복도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윤상도가 정하경 앞을 지나가려는 순간 정하경이 일부러 물통을 발로 차서 넘어뜨렸죠. 물이 바닥에 쏟아졌고 윤상도의 군화에 튀었습니다. 아, 이모님, 뭐 하는 거야? 윤상도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장교들이 모두 멈춰서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정하경은 허둥지둥하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수였어요. 실수? 어제 그 태도도 그렇고 대체 뭐야? 윤상도는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정하경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변에 10여 명의 장교들이 모여들었고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하경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윤상도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정하경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청소부의 온순한 시선이 아니라 차갑고 날카로운 군인의 눈빛이었죠. 윤상도는 본능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정하경은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천천히 펼쳤습니다. 복도에 있던 모든 장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신분증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정하경. 윤상도의 입이 벌어졌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하경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상도 대령, 본인은 대한민국 육군 정하경 중장입니다. 복도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고 숨소리조차 죽어들었죠. 윤상도는 창백한 얼굴로 정하경을 바라보다가 무릎이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변 장교들도 황급히 차례로 경례 자세를 취했어요. 정하경은 윤상도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 식당에서 멱살 잡힌 것, 어제 물 쏟은 것, 모두 일부러 유도한 미끼 작전이었습니다. 대령의 본성을 확인하고 주변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서였죠. 윤상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정하경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여군 조직이 TF 단톡방, 국방부 차관 서명철과의 연결고리, 최기범 전 사단장 사건, 모두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뒤편에서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고 오민재 대령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오민재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주변 장교들이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비켰고 오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정하경의 등을 겨눴죠. 움직이지 마. 중장이든 뭐든 여기서 끝장낸다. 오민재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정하경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오민재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정하경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한 눈빛으로 오민재를 응시했죠. 오민재가 방아쇠에 손을 걸었습니다. 바로 그때 옆 복도에서 강태산 소령이 뛰어나왔습니다. 안 돼. 강태산은 몸을 날려 오민재에게 달려들었고 두 사람이 뒤엉켜 바닥에 넘어졌어요. 권총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탕하는 소리와 함께 총알이 천장을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강태산은 오민재의 팔을 제압하려 했지만 오민재가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휘둘렀죠. 흉기는 강태산의 팔을 스쳤고 순간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강태산은 비명을 삼키고 오민재를 완전히 제압했어요. 이미 헌병대가 복도 양쪽에서 달려왔고 오민재를 수갑으로 채워 끌고 갔습니다. 정하경은 강태산에게 다가가 팔의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깊지는 않았지만 피가 계속 흘렀죠. 정하경은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강태산의 팔을 동여맸습니다. 소령,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중장님. 강태산은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국정원 요원들과 군 감찰팀이 복도에 도착했어요. 사전에 정하경이 요청한 지원 인력이었습니다. 감찰팀장이 정하경에게 경례를 하고 보고했습니다. 중장님, 윤상도 대령 사무실 수색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즉시 진행하십시오. 감찰팀은 신속하게 움직여 윤상도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윤상도는 여전히 복도 바닥에 무릎 꿇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죠. 10분 후 감찰팀장이 두툼한 파일을 들고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충격이 가득했어요. 중장님, 금고에서 발견했습니다. 청소작전 2단계, 본대 제거라는 제목의 문서입니다. 최기범 전 사단장 암살 계획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도에 있던 모든 장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정하경은 파일을 받아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5년 전 최기범 장군의 차량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암살이었고 브레이크 조작과 사고 위장까지 모두 문서로 남아 있었죠. 게다가 이 문서에는 국방부 차관 서명철의 서명까지 있었습니다. 정하경은 파일을 덮으며 감찰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윤상도 대령과 오민재 대령을 즉시 구속하십시오. 그리고 국방부 차관 서명철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중장님. 윤상도는 헌병들에게 끌려가며 절규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내가 왜?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복도는 혼란스러웠고 장교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죠. 정하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주머니 속 텀블러를 만지작거리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시작입니다. 윤상도와 오민재가 구속된 후 부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장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복도를 오갔고 병사들 사이에서는 온갖 소문이 떠돌았죠. 정하경은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강태산 소령의 상처를 확인해야 했고 무엇보다 부상을 입게 한 것에 대한 책임감이 무겁게 짓눌렀어요. 의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강태산은 침대에 앉아 팔에 임시 붕대를 감은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의관이 옆에서 소독약과 새 붕대를 준비하고 있었죠. 군의관, 제가 하겠습니다. 정하경이 말하자 군의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정하경은 강태산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붕대를 풀기 시작했어요. 흉기에 베인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고 아직도 피가 조금씩 배어 나왔습니다. 정하경은 소독약을 적신 거즈로 상처를 닦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많이 아픕니까? 괜찮습니다, 중장님. 강태산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이를 악무는 모습에서 통증이 느껴졌죠. 정하경은 새 거즈로 상처를 덮고 붕대를 감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강태산은 정하경을 위해 몸을 던졌고 그 결과 다쳤습니다. 정하경의 가슴 속에는 깊은 죄책감이 파고들었죠. 소령, 미안합니다. 제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중장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건 제 선택이었습니다. 강태산은 정하경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확신이 가득했어요. 정하경은 붕대를 다 감고 매듭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강태산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죠. 바로 그때 의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조리병 복장을 한 젊은 병사가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노정우 상병이었습니다. 노정우는 주변을 살피더니 떨리는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왔죠. 저기, 중장님이십니까? 노정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하경은 고개를 돌려 노정우를 바라봤어요. 어린 병사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하경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병. 무슨 일입니까? 노정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려서 메모지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죠. 강태산이 일어나려 하자 정하경이 손짓으로 제지하고 직접 노정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정우는 메모지를 정하경에게 건네며 말을 더듬었어요. 중장님, 제가 조리실에서 들었습니다. 윤상도 대령 라인 잔당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정하경은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기동훈련 때 중장님 제거 계획 있음. 사고로 위장. 정하경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기동훈련은 사흘 후로 예정되어 있었고 전 부대 규모로 진행되는 대규모 훈련이었죠. 혼란 속에서 사고를 위장하기에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상병, 이걸 어디서 들었습니까? 조리실에서. 저녁 준비하다가 장교 2명이 구석에서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 존재를 몰랐던 것 같아요. 노정우는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정하경은 노정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기 내줘서 고맙습니다, 상병. 이건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노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주머니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작은 핫팩이었어요. 노정우는 핫팩을 정하경의 손에 쥐어주며 수줍게 말했습니다. 이거 중장님 손이 너무 차 보여서요. 조리실에서 가져왔습니다. 정하경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핫팩에서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고 그 온기가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어요. 며칠 동안 혼자서 차갑게 움직였던 정하경에게 이 작은 온기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노정우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정하경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고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죠. 고맙습니다, 상병. 노정우는 깊게 인사하고 의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정하경은 손에 쥔 핫팩을 내려다봤어요. 뜨겁지도 미지근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온기였습니다. 강태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중장님, 기동훈련은 취소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정하경은 고개를 저으며 핫팩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눈빛이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죠.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잔당들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위험합니다. 중장님이 목표가 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숨어 있으면 놓칩니다. 최기범 장군처럼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하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강태산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정하경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정하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주머니 속 핫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을 감싸고 있었고 그 온기는 정하경에게 힘을 주었죠. 이제 내가 끝냅니다. 정하경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강태산은 침대에서 일어나 정하경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은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병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고 부대는 여전히 긴장감 속에 있었죠. 정하경은 텀블러를 주머니에서 꺼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었지만 핫팩의 온기가 아직 손에 남아 있어서 그리 춥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소령, 기동훈련 준비를 철저히 하십시오. 그리고 헌병대와 국정원에 협조를 요청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중장님. 강태산은 경례를 하고 의무실을 나갔습니다. 정하경은 혼자 남아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은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정하경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죠. 노정우가 건넨 핫팩, 강태산의 희생, 박진우의 용기. 이 모든 것이 정하경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정하경은 주먹을 꽉 쥐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싸움이 남았다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요. 기동훈련 당일 새벽 4시 부대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병사들은 완전군장을 갖추고 집결지로 이동했고 장교들은 각 부대를 지휘하며 훈련장으로 향했죠.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습니다. 정하경은 전투복을 입고 훈련장 지휘소로 걸어갔어요. 허리춤에는 권총이 차 있었고 가슴 주머니에는 아버지의 텀블러가 들어 있었습니다. 텀블러의 차가운 금속 감촉이 옷 너머로 전해졌고 정하경은 그 무게를 느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지휘소에는 이미 강태산 소령과 박진우 중위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산의 팔에는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표정은 단단했어요. 박진우는 긴장한 얼굴로 무전기를 점검하고 있었죠. 정하경이 들어서자 두 사람은 동시에 경례를 했습니다. 정하경은 고개를 끄덕이고 작전 지도를 펼쳤어요.
헌병대와 국정원 요원 배치는 완료되었습니까? 네, 중장님. 훈련장 주변 4곳에 잠복해 있습니다. 신호와 동시에 투입됩니다. 강태산이 보고했습니다. 정하경은 지도를 보며 예상 위험 지점들을 짚어나갔어요. 폭발물이 설치될 만한 곳, 장비 조작이 가능한 구역, 그리고 정하경이 이동할 경로상의 취약 지점들이었죠. 모든 걸 예측하고 대비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공격이 올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적들이 반드시 움직일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부대는 지정된 구역으로 이동했고 실탄 사격 훈련과 전술 기동이 진행되었죠. 정하경은 지휘소에서 전체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무전을 청취했습니다. 처음 2시간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훈련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병사들은 각자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정하경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죠. 적은 반드시 온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6시 30분, 정하경은 전방 관측소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계획된 동선이었고 적들도 이 정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강태상과 박진후 그리고 헌병 4명이 호위로 동행했습니다. 일행은 지프차를 타고 산길을 따라 관측소로 향했죠. 길은 구불구불했고 양옆으로는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정하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주머니 속 핫팩을 만지작거렸어요. 노정우가 건넨 그 핫팩은 이미 식었지만 정하경은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다녔습니다. 관측소까지 500m 남았을 때였습니다. 앞쪽 도로에서 갑자기 폭발음이 울렸어요. 지프차가 급정거했고 운전병이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중장님, 전방에 급조 폭발물입니다. 정하경은 즉시 차에서 내렸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구덩이가 패여 있었고 흙먼지가 아직 가시지 않았죠. 하지만 정하경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함정이라고. 폭발은 정하경 일행을 멈추게 하기 위한 미끼였어요. 진짜 공격은 다른 곳에서 올 것이었습니다. 모두 경계 태세. 정하경이 명령하자 호위 인원들이 재빨리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왼쪽 숲속에서 총성이 울렸어요. 실탄이었습니다. 헌병 한 명이 어깨에 총을 맞고 쓰러졌고 나머지 인원들은 즉시 엄폐물 뒤로 몸을 숨겼죠. 강태산이 무전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지원 요청. 관측소 500m 전방 실탄 사격 발생. 정하경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숲속에서는 3명의 인형이 움직이고 있었고 모두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윤상도 라인의 잔당들이었습니다. 정하경은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했죠. 적은 3명, 위치는 10시 방향 숲속. 사격 각도로 보아 훈련된 사수들이었습니다. 소령, 우회에서 측면을 노리십시오. 박중희는 여기서 지원 사격을 준비하십시오. 정하경의 명령이 떨어지자 강태산은 부상당한 팔을 감싸주며 조용히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우는 소총을 겨누고 적의 위치를 주시했어요. 정하경은 나무 뒤에서 잠시 기다렸습니다. 숨을 고르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켰죠. 카불에서 수없이 겪었던 전투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정하경은 이미 익숙했어요. 강태산이 측면으로 우회하는 동안 정하경은 적의 주의를 끌기 위해 나무에서 살짝 몸을 내밀었습니다. 즉시 총성이 울렸고 총알이 나무 껍질을 스쳤어요. 하지만 그 순간 강태산이 측면에서 사격을 가했고 적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2명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죠. 바로 그때 헌병대와 국정원 요원들이 사방에서 나타났습니다. 미리 잠복해 있던 인원들이 일제히 포위망을 좁혀왔고
확성기로 항복을 요구했어요.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 하지만 적들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총을 쏘았죠. 짧지만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고 결국 2명 모두 제압되었습니다. 한 명은 다리에 총을 맞고 쓰러졌고 다른 한 명은 결국 항복했어요. 국정원 요원들이 재빨리 달려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정하경은 나무 뒤에서 나와 천천히 적들에게 다가갔어요. 바닥에 쓰러진 장교의 얼굴을 확인하자 며칠 전 윤상도와 함께 있던 부하 장교였습니다. 누가 지시했습니까? 정하경이 차갑게 물었지만 장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에는 분노와 절망이 가득했죠. 강태산이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중장님, 본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국방부 차관 서명철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정하경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드디어였습니다. 국정원과 헌병대는 정하경이 훈련장에 있는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여 관련자들을 전부 체포했던 거예요. 서명철뿐만 아니라 단톡방에 연루된 모든 장교들이 일제히 구속되었습니다. 조직의 뿌리가 완전히 뽑힌 것이었죠. 정하경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주머니에서 텀블러를 꺼내 손에 쥐었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고 정하경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고 새벽의 어둠이 걷히고 있었죠. 정하경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끝났습니다.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상자들을 후송하기 위한 의무 헬기였어요. 정하경은 텀블러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지프차로 돌아갔습니다. 훈련장에는 이미 소식이 퍼졌고 병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려왔죠. 카불의 유령이 돌아왔다는 말이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정하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긴 싸움이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상도 대령, 오민재 대령, 그리고 국방부 차관 서명철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이 구속되었고 군 검찰은 신속하게 기소 절차를 진행했어요. 단톡방 여군 조직 ETF는 언론에 공개되었고 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고 군 내부 개혁을 약속했죠. 정하경은 부대 사령실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며칠 전 새로운 군단장이 부임했습니다. 정직하고 원칙적인 인물로 소문난 장성이었고 부임 첫날부터 전면적인 개혁을 선언했죠. 여군 시설 개선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되었고 예산이 즉시 배정되었습니다. 낡은 내무반 건물은 전면 재건축이 결정되었고 임시로 난방시설과 온수 공급이 긴급 수리되었어요. 인사제도 역시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여군 진급심사에 외부위원을 포함시키고 투명한 평가 기준을 마련했죠. 그동안 부당하게 탈락했던 여군들에 대한 재심사도 진행되었습니다. 정하경은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길고 지친 싸움이었지만 결과는 만족스러웠어요. 정하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부대 안에는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오고 있었죠. 문이 노크되고 강태산 소령이 들어왔습니다. 팔의 붕대는 이미 풀렸고 상처는 깨끗하게 아물고 있었어요. 강태산은 경례를 하고 정하경 앞에 섰습니다. 중장님, 보고드립니다. 진급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정하경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산은 이번 사건에서 헌신적으로 움직였고
목숨을 걸고 정하경을 구했죠. 진급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소령. 아니, 곧 중령이 되실 분이군요. 과분한 평가입니다, 중장님. 강태사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얼굴에는 뿌듯함이 배어 있었어요. 정하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강태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소령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강태산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고 창밖으로는 병사들의 구령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죠. 강태산이 물러간 후 정하경은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던 중 박진우 중위가 작은 상자를 들고 들어왔어요. 박진우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책상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중장님, 조리병 노정우 상병이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정하경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새 핫팩 여러 개가 들어 있었고 손으로 쓴 짧은 편지가 함께 있었죠. 정하경은 편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중장님, 이번에 표창을 받았습니다. 모두 중장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겨울이 추우니 핫팩 많이 준비하세요. 정하경은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노정우는 이번 사건에서 결정적 정보를 제공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고 전역 후 대학 진학을 추천받았어요. 오후가 되자 정하경은 부대 뒤편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차갑고 삭막했던 이곳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정하경은 벤치에 앉아 가방에서 텀블러를 꺼냈습니다. 오늘 아침 식당에서 따뜻한 녹차를 받아 채워왔죠. 텀블러 뚜껑을 열자 은은한 차 향기가 퍼졌습니다. 정하경은 한 모금 천천히 마셨어요.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온몸에 온기를 전했습니다. 주머니에서는 노정우가 보낸 핫팩이 따뜻하게 손을 데우고 있었어요. 정하경은 핫팩을 꺼내 양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미지근한 온기가 손바닥을 채웠고 그 온기가 가슴까지 전해졌죠. 정하경은 멀리 산 능선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산 위로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정하경은 텀블러를 다시 한번 손에 쥐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군이 조금은 따뜻해졌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그 군대가 이제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방향은 맞았습니다. 정하경은 텀블러를 입술에 가져가 또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온몸을 녹였고 주머니 속 핫팩은 여전히 온기를 내뿜고 있었죠. 멀리서 여군 병사 몇 명이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과 달리 표정이 밝았고 걸음걸이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정하경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쳤고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죠. 정하경은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부대 본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편안했어요. 지나가는 병사들이 정하경을 보며 경례를 했고 정하경은 하나하나 답례했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여군 내무반 공사 현장을 지나쳤어요. 이미 공사가 시작되었고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건물은 현대식으로 설계되었고 난방과 냉방 시설이 완비될 예정이었죠. 정하경은 잠시 멈춰서서 공사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멈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하경은 사령실로 돌아가 마지막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임무 완료 보고서였어요. 정하경은 펜을 들고 또박또박 이름을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정하경.
서명을 마치고 정하경은 서류를 봉투에 넣어 제출함에 넣었죠.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정하경은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황금빛과 붉은빛으로 가득했고 구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정하경은 주머니에서 핫팩을 꺼내 다시 한번 쥐었습니다. 여전히 따뜻했고 그 온기는 정하경에게 희망을 주었죠. 정하경은 텀블러를 들어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차는 아직 따뜻했고 목을 타고 내려가며 온몸을 감싸 안았어요. 정하경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군의 아침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바람 끝이 잔잔하게 흔들렸고 멀리서 병사들의 노랫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정하경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달빛 인생사연은 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멍 누가 만들었어? 누가 내 아들을 이렇게 때렸냐고? 어머니 제발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여기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군기 교육대의 차가운 방안, 3스타 여장군 서진아는 방안 장갑을 벗으며 아들의 팔에 퍼진 멍 자국을 바라보고 숨을 삼켰습니다. 멍든 곳이 다 당신들 부대 때문입니까? 아줌마, 상황 몰라서 그러시나 본데. 하지만 그 대사가 끝나기도 전에 엄마의 신분증이 책상 위에 턱 하고 내려앉는 순간 조사실의 공기가 갈라졌습니다. 삭제된 CCTV, 여군 비하 녹취록, 조작된 사건, 그리고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누나의 옛 동기의 얼굴. 이 모든 진실이 드러날 때 부대는 어떤 결말을 맞게 되었을까요? 충격적인 그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겨울 새벽 군기 교육대 정문 앞은 칼바람이 매섭게 불어댔습니다. 서진아는 낡은 회색 카디건 자락을 여미며 정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올해로 58, 평생 군복을 입고 살아온 몸이지만 오늘만큼은 그저 평범한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새벽같이 끓인 호박죽이 든 봉지가 들려 있었고 방안 장갑을 낀 손은 추위 때문인지 떨림 때문인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선 딸 선아연은 항공복 위에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34의 나이에 공군 준장까지 오른 딸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동생을 걱정하는 누나일 뿐이었습니다. 어젯밤 늦게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두 사람을 이곳까지 이끌었습니다. 아들 문혁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군기 교육대에 갇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서진아는 밤새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나연이 운전을 하겠다고 했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이 바쁘면 불안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라앉을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 두 사람은 마침내 군기 교육대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소병이 다가왔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병사였습니다. 서진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민간인은 여기 못 들어옵니다. 서진아는 조용히 호박죽 봉지를 더 꽉 쥐었습니다. 나연을 보던 초소병이 다시 말했습니다. 승무원분도 뒤로 가세요. 여긴 위험한 곳입니다. 나연은 아무 말 없이 선글라스를 살짝 만졌습니다. 항공 임무용 특수 선글라스였지만 지금은 그저 딸이 쓴 선글라스일 뿐이었습니다. 서진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문혁이요. 면회는 사전 신청해야 합니다. 그것도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니고요. 초소병의 말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서진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자 초소병이 갑자기 화를 내며 손으로 밀쳤습니다. 지금 부대 전체가 VIP 방문 준비로 난리인데 두 분 때문에 정말 곤란하다고요. 그 VIP가 바로 눈앞에 선 서진아 삼성대장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였습니다. 나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손이 주머니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어머니를 보호하려는 딸의 본능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문 스캔 시스템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빨간 경광등이 돌아가기 시작했고 초소 앞 모니터에 무언가가 떴습니다. 초소병이 황급히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화면에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합참 전략 참모부 대장 서진아, 공군 항공의무사령부 준장 선아연, 지휘통제실로 즉시 연락이 갔습니다. 상황실 근무자가 모니터를 보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VIP가 정문에 서 계십니다. 누구? 대장님입니다. 부대 전체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부대장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고 대대장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뛰쳐나왔습니다. 초소병은 그 자리에서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밀쳤던 그 아줌마가 삼성대장이라니, 자신이 무시했던 그 승무원이 공군 준장이라니. 서진아는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호박죽 봉지를 든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연도 묵묵히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분노도 당황함도 없었습니다. 다만 아들을, 동생을 만나야겠다는 단 하나의 마음뿐이었습니다. 부대장이 숨을 헐떡이며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서진아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급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뵈었습니다. 서진아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부대장, 제 아들 문혁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 즉시 안내하겠습니다. 부대장은 초소병을 노려보았습니다. 초소병의 얼굴은 이미 핏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진아와 나연은 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매서웠지만 두 사람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교육대 건물로 가는 길, 서진아는 생각했습니다. 30년을 군에서 살았지만 오늘처럼 가슴이 먹먹한 적이 없었습니다. 계급장도 별도 이 순간만큼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만나야 한다는 엄마의 마음뿐이었습니다. 교육대 건물은 부대 가장 안쪽에 있었습니다. 서진아와 나연은 부대장의 안내를 받으며 긴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모든 장병들이 두 사람을 보고는 급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서진아는 그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이 있는 곳만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부대장은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VIP 방문 준비에 정신이 없어서 됐습니다. 서진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대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뒤따라오던 대대장 박도윤도 식은땀을 흘리며 걸었습니다. 대대장은 문혁 사건의 담당자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처리 방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교육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콘크리트 건물이었고 철문에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나연이 그 문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동생이 지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더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좁은 복도 양옆으로 작은 방들이 줄지어 있었고 형광등 불빛은 깜빡거렸습니다. 공기는 눅눅하고 무거웠습니다. 서진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들이 이런 곳에서 지냈다니. 문혁이는 어디 있습니까? 저쪽 끝방입니다. 부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만 울릴 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방문 앞에 섰습니다. 부대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혁 이병 면회 왔다. 안에서 작은 움직임이 들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문혁이 서 있었습니다. 서진아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헬쑥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서진아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문혁의 팔이었습니다. 반팔 티셔츠 아래로 드러난 팔에는 넓고 진한 멍이 번져 있었습니다. 보라색과 노란색이 뒤섞인 멍은 여러 날에 걸쳐 생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엄마. 문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연도 동생의 팔을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진아는 떨리는 손으로 방한 장갑을 천천히 벗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팔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문혁이 움찔했습니다. 아직도 아픈 것이 분명했습니다. 문혁아, 이건 누가 한 거니? 서진아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격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전투 상황을 겪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분노가 치밀어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문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니에요. 제가 때린 게 아니라 선임들이 시켜서 한 거라면서. 그런데 제가 때렸다고. 누명을. 무슨 소리야? 나연이 끼어들었습니다.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등에도 까진 자국들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나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문혁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전 정비실에서 장비가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문혁이 있었고 선임들은 문혁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 했습니다. 문혁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거짓말을 한다며 더 큰 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누가 그랬어? 누가 널 이렇게 만들었어? 나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문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더 큰 보복이 올까봐 두려운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진아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호박죽 봉지를 문혁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문혁아, 엄마가 왔으니까 이제 괜찮아. 진실을 밝힐 거야. 문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26의 청년이 이런 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견뎌야 했던 시간들이 서진아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부대장과 대대장은 문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고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연은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헌병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낼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서진아는 문혁의 팔을 다시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엄마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눈빛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아들을 다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도 이 부당함을 덮지 못할 것입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칼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이 작은 방 안에는 묵직한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연은 핸드폰을 귀에 댄 채
복도로 나왔습니다. 헌병대 수사실로 연결되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나연의 얼굴은 더욱 굳어져 있었습니다. 헌병대 측에서는 이미 조사가 끝났고 문혁의 혐의가 명확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상합니다. 나연이 교육대 방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서진아는 여전히 아들의 팔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나연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헌병대에서는 이미 조사가 끝났다고 합니다. 증거도 명확하고 증인도 있다고 하더군요. 증인? 문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요. 증인이라니. 서진아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부대장을 향해 물었습니다. 헌병 수사실이 어디입니까? 본부 건물 2층입니다. 안내하시죠. 부대장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서진아와 나연은 문혁과 함께 헌병 수사실로 향했습니다. 문혁의 걸음은 불안했지만 엄마와 누나가 양옆에 있다는 사실이 힘이 되었습니다. 본부 건물은 교육대 건물보다 훨씬 깨끗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며 서진아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복도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나연도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증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헌병 수사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부대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수사실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책상 여러 개가 놓여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서류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 책상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장철우 소령입니다. 남자가 일어나 경례를 올렸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드는 인상이었습니다. 나연이 장철우를 보는 순간 미세하게 표정이 변했습니다. 철우. 나연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장철우도 나연을 알아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비웃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서준장님, 오랜만입니다.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까? 서진아가 물었습니다. 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공군 시절 같은 기수였습니다. 아, 같은 기수 정도가 아니죠. 장철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책상에 기대어 서서 팔짱을 꼈습니다. 무례한 태도였습니다. 서준장님은 저의 경쟁자였습니다. 비행평가에서 제가 낮은 점수를 받았던 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건 덕분에 저는 조종사 과정을 포기해야 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헌병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장철우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평가는 공정했고 기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철우는 그때부터 나연을 원망해왔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진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시고 제 아들 문혁의 사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대장님. 장철우는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문혁 이병은 정비실에서 고가의 장비를 파손했습니다. 증인도 있고 증거도 명확합니다. 증인이 누구입니까? 박성호 상병과 김민수 일병입니다. 두 명 모두 현장에 있었고 문혁 이병이 직접 장비를 떨어뜨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문혁이 급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박성호 상병이 시켰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장철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문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나연이 물었습니다.
현장 CCTV 영상은 확인했습니까? CCTV. 장철우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CCTV는 당일 고장이었습니다. 영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장? 예, 정비실 CCTV가 일주일 전부터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장철우는 다른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서진아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정비 기록부였습니다. 실제로 일주일 전부터 CCTV 고장 신고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연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너무 우연이었습니다. 하필 사건이 일어난 그 시점에 CCTV가 고장이라니. 그리고 장철우의 태도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과거의 원한을 아직도 품고 있는 사람이 공정한 수사를 했을 리 없었습니다. 장철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서준장님, 예전에는 저한테 점수를 깎더니 이번에는 동생을 구하러 오셨군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합니다. 문혁 이병은 군기교육대에서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나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장철우의 말투에는 분명한 악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동생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진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령, 다시 한번 조사하시죠. 정확하게. 이미 조사는 끝났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진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장철우는 팔짱을 낀 채 여전히 책상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서진아의 단호한 말에도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도발적으로 변했습니다. 대장님, 군은 증거로 움직입니다. 감정이 아니라요. 증거라면 제대로 된 증거를 찾아야죠. 나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장철우와 나연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원한과 새로운 갈등이 그 시선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준장님은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세상이 공정하다고 믿으시나 봐요. 장철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서류 몇 장을 더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여기 증인 진술서가 있습니다. 박성호 상병과 김민수 일병의 진술이죠. 두 사람 모두 문혁 이병이 장비를 잘못 다뤄서 떨어뜨렸다고 증언했습니다. 명확하죠? 문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박성호 상병이 저한테 책임을 떠넘기라고 협박했어요. 협박의 증거는? 장철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문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당하기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서진아가 진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진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시간, 장소, 상황 묘사까지 자세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완벽했습니다. 마치 미리 짜맞춘 것처럼 두 증인의 진술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소령, 이 진술서는 언제 받은 겁니까? 사건 발생 다음 날입니다. 두 증인을 직접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두 명 모두 지금 훈련 중입니다. 장철우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서진아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조사를 맡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연이 수사실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면에 걸린 모니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대 곳곳에 감시 카메라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복도, 훈련장, 식당, 그리고 정비실까지. 정비실 카메라도 지금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소령, 정비실 CCTV가 고장났다고 했죠? 예, 일주일 전부터요. 그럼 지금은 고쳐진 겁니까? 나연이 정비실 모니터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장철우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어제 수리가 완료됐습니다. 그럼 수리 전 영상 파일은 어디 있습니까? 서버에 백업되어 있을 텐데요. 삭제됐습니다. 삭제? 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장철우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고장난 카메라에서 나온 손상 파일들이라 자동으로 삭제됐습니다. 시스템 정책상 일주일 이상 접속되지 않은 손상 파일은 자동 삭제되거든요. 그런 시스템 정책이 있습니까? 서진아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장철우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최근에 도입된 정책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연은 군 전산 시스템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동 삭제 정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사와 관련된 증거 파일을 함부로 삭제하는 시스템은 더더욱 있을 수 없었습니다. 철우 씨, 나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철우와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나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고의로 파일을 삭제한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증거인멸입니다. 수사관이 증거를 삭제하는 건 중대한 범죄예요. 장철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는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삭제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증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찾아낼 것입니다. 반드시. 장철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서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예전에 저한테 낮은 점수 주셨을 때부터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준장님한테 갚아줄 기회가 오겠지 싶었죠. 그런데 이렇게 동생이 걸려들 줄은 몰랐네요. 뭐라고? 저는 준장님이 싫어요. 그때도 싫었고 지금도 싫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끝까지 잡아넣을 겁니다. 누명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제가 원하는 건 준장님이 고통받는 모습이니까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사적인 감정으로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군인이 해서는 안 될 가장 비겁한 행동이었습니다. 문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악마였습니다. 서진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령, 지금 한 말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후회는 준장님이 하실 거예요. 장철우는 끝까지 비웃었습니다. 나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 저 오만한 얼굴을 때려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증거였습니다. 수사실을 나서는 세 사람의 뒤로 장철우의 비웃음이 들려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나연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삭제된 파일을 복구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반드시. 수사실을 나온 세 사람은 복도 끝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부대장이 황급히 빈 회의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부대장은 조심스럽게 물러났습니다. 문이 닫히고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나연은 항공복 주머니에서 작은 기기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직사각형 모양의 장비였습니다. 크기는 손바닥만 했지만 그 안에는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서진아가 물었습니다. 나연은 기기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전투기 블랙박스용 메모리 복구 장비입니다. 추락사고 현장에서 손상된 블랙박스 데이터를 복구할 때 쓰는 겁니다. 문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연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장비는 완전히 파괴된 메모리 칩에서도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어요. 삭제된 파일 정도는 문제없이 복구 가능합니다. 그럼 정비실 CCTV 영상을 복구할 수 있다는 거냐? 가능합니다.
단 녹화 서버에 직접 접속해야 해요. 서진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대장을 불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부대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부대 전산실로 안내해 주십시오. 예, 대장님. 부대장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람은 전산실로 향했습니다. 본부 건물 지하에 위치한 전산실은 보안 구역이었습니다. 출입문 앞에는 지문 인식 장치가 있었습니다. 부대장이 먼저 지문을 찍었고 서진아도 뒤따랐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전산실 안은 서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윙윙거리는 기계음이 가득했고 파란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전산병 한 명이 근무 중이었습니다. 서진아를 보고는 황급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감시 카메라 녹화 서버가 어디 있습니까? 저쪽입니다. 전산병이 안쪽 서버를 가리켰습니다. 나연은 복구 장비를 들고 서버 앞으로 갔습니다. 케이블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은 익숙하고 정확했습니다. 수십 번도 넘게 해본 작업이었습니다. 얼마나 걸리니?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릴 겁니다. 나연은 노트북을 꺼내 복구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코드들이 스크롤되기 시작했습니다. 삭제된 파일들을 찾아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서진아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문혁도 긴장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전산실 안은 기계음만 울릴 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나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프로그램이 서버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삭제된 파일들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파일이 리스트에 나타났습니다. 나연은 그 중에서 정비실 카메라 파일을 검색했습니다. 찾았습니다. 나연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습니다. 화면에는 일주일 전 날짜의 정비실 영상 파일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삭제된 상태였지만 데이터는 아직 서버에 남아 있었습니다. 복구 시작합니다. 프로그램이 작동했습니다. 진행률 바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10%, 20%, 30%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50%를 넘어섰습니다. 70%, 90%, 마침내 100%에 도달했습니다. 복구 완료. 나연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질은 선명했습니다. 정비실 내부가 보였습니다. 여러 장비들이 놓여 있었고 몇 명의 병사들이 작업 중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영상 속에서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장철우였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분명했습니다. 장철우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선반 위의 장비를 슬쩍 건드렸습니다. 장비가 흔들렸습니다. 장철우가 한 번 더 밀었습니다. 장비가 기울어지더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큰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주변 병사들이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그 중에 문혁도 있었습니다. 장철우가 문혁을 가리키며 무언가 소리쳤습니다. 입모양을 보니 내가 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문혁은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장철우는 계속 문혁을 몰아붙였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장철우가 문혁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협박하듯 손가락으로 문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입모양으로 봐서는 내가 한 거라고 우겨. 안 그러면 더 큰일 난다라고 말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문혁의 얼굴이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지만 장철우는 더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결국 문혁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부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전산병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서진아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우, 내가 악마였구나. 난 내가 그래도 사람인 줄 알았어. 문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서진아가 부대장에게 말했습니다. 이 영상을 즉시 사단장에게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장철우 소령을 구속하십시오. 예, 대장님. 부대장이 황급히 전산실을 나갔습니다. 나연은 영상 파일을 여러 곳에 백업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삭제되지 않도록. 영상 복구 소식이 퍼지자 부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헌병대는 즉시 장철우 소령을 조사실로 호출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기에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장철우는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진아와 나연, 문혁은 다시 교육대 건물로 돌아왔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혁이 겪었던 고통의 전모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한 남자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상사였습니다. 계급장에는 세 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세 사람 앞에 섰습니다. 대장님,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아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정태아. 서진아의 입에서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윤정태. 20년 전 서진아가 소대장으로 있을 때 부하였던 병사였습니다. 당시 힘들어하던 정태를 서진아가 많이 돌봐줬었습니다. 상담도 해주고 격려도 해줬습니다. 제대 후 연락이 끊겼었는데 다시 군에 들어와 부사관이 된 것이었습니다. 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습니다. 제가 문혁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태는 군기교육대 교관이었습니다. 문혁이 들어왔을 때부터 담당 교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문혁을 잘 돌봐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철우와 대대장 박도윤의 압력이 거셌습니다. 문혁을 혹독하게 다루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정태는 저항했습니다. 문혁이 누명을 썼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윗선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계급사회였고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정태는 괴로워하면서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진아 대장이 직접 부대에 나타난 것입니다. 은인이었던 대장님의 아들을 자신이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정태를 짓눌렀습니다. 정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모두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정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문혁이를 지켜야 했는데,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군인이 복도에서 우는 모습은 보기 드문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 어려웠던 시절 자신을 구해준 은인에게 이런 식으로 보답한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서진아는 천천히 정태에게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정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태야, 일어나거라. 대장님, 저는 내 잘못이 아니다. 서진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정태의 어깨를 더 꽉 잡았습니다. 악한 윗선이 문제지. 넌 끝까지 아들을 지켜주려고 노력했잖니. 내가 다 알아. 문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태 교관님은
제가 힘들 때마다 몰래 도와주셨어요. 밤에 물도 갖다 주시고 추울 때 담요도 더 주셨어요. 혼자 있게 해주시기도 했고요. 서진아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정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윗선의 압력 속에서도 작은 배려들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정태야, 고맙다. 내가 있어서 아들이 버틸 수 있었어. 정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서진아가 손수건을 꺼내 정태의 얼굴을 닦아줬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랬듯이 오늘도 서진아는 변함없이 따뜻했습니다. 일어나거라. 군인이 이렇게 무릎 꿇고 있으면 안 되지. 정태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용서받았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나연도 정태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교관이라는 이유로 경계했지만 이제는 이해가 갔습니다. 이 사람도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잘못된 시스템의 희생양이었습니다. 교관님, 감사합니다. 문혁이 정태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태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다, 문혁아. 내가 더 많이 도와줬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교관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서진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악한 환경 속에서도 선을 지키려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됐습니다. 모든 것이 어둡지만은 않았습니다. 정태가 다시 말했습니다. 대장님, 사실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육대 교관들 대부분이 문혁이를 안쓰러워했어요. 하지만 대대장의 명령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대대장 박도윤이 모든 걸 지시했습니다. 박도윤. 서진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장철우는 실무자였고 진짜 배우는 대대장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대대장은 어디 있습니까? 사령부 건물에 있을 겁니다. 서진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면이 남았습니다. 정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태야, 앞으로도 바른 길을 걸어라. 내가 군인으로서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거라. 예, 대장님. 정태가 경례를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떨리지 않는 경례였습니다. 서진아와 나연, 문혁은 사령부 건물로 향했습니다. 정태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건물은 부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서진아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시간이라고. 사령부 2층에 대대장실이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자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대화를 나누는 소리였습니다. 서진아가 문을 두드리지 않고 바로 열었습니다. 안에는 대대장 박도윤과 몇 명의 참모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모두 놀라 일어났습니다. 서진아를 보고는 황급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대장님, 어떻게? 박도윤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50대 초반의 박도윤은 덩치가 큰 편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오만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대대장, 문혁 이병 사건에 대해 얘기 좀 하죠. 서진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박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변 참모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참모들은 황급히 방을 나갔습니다. 이제 방 안에는 서진아, 나연, 문혁, 정태, 그리고 박도윤만 남았습니다. 대장님, 그 사건은 이미 조사가 끝났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이죠. 나연이 끼어들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복구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박도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본 박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영상입니다. 조작?
서진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박도윤은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장철우 소령이 개인적으로 한 일입니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정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대대장님께서 직접 저한테 문혁 이병을 혹독하게 다루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저는 그 명령이 부당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대대장님은 닥치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박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윤 상사, 지금 상관에게 이러는 거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서진아 대장이 가르쳐 준 것이 있었습니다. 옳은 일을 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연은 조용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특수 제작된 항공용 선글라스였습니다. 테 안쪽에는 작은 녹음 장치가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자동으로 주변 소리를 녹음하고 중앙 서버에 백업하는 기능이었습니다. 대대장님, 이 선글라스에는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나연이 선글라스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박도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오늘 새벽 정문에서 초소병과 대화할 때 모든 소리가 녹음됐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서버에 백업됐죠. 나연은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초소병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다른 목소리들. 그 중에 박도윤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군이 조종사? 그 준장은 그냥 보여주기용이라고. 실력도 없으면서. 녹음된 목소리는 명확했습니다. 박도윤이 참모들과 나눈 대화였습니다. 여군을 비하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동생을 누명 씌워도 아무도 모를 거야. 누가 감히 우리한테 대들겠어? 장철우한테 잘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문제 없을 거야.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박도윤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음성은 너무나 선명했고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서진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대장, 이제 인정하시겠습니까? 박도윤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이제 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군기를 바로잡으려 했을 뿐입니다. 군기, 나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 씌우고 여군을 비하하고 부하를 괴롭히는 게 군기입니까? 박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연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대대장님은 저를 보여주기용이라고 했죠. 실력도 없다고 했고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여자라서 잘못입니까? 그건 제가 전투기 500시간 넘게 조종했습니다. 위급 상황에서 동료들 구했고 훈련에서 최우수 성적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보여주기용입니까? 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지만 동시에 슬픔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군들이 이런 비하를 견뎌야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실력과 상관없이 무시당해야 했을까요? 그때 밖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단장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헌병들도 들어왔습니다. 사단장은 노트북 화면을 보고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도윤 대대장. 사단장의 목소리는 실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당신은 끝났어. 박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권력도, 지위도, 명예도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헌병들이 박도윤을 구속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박도윤은 끌려나가면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교만했던 자의 추락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왔습니다. 장철우와 박도윤이 구속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부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단장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전면적인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문혁은 군기교육대에서 나와 일반 생활관으로 옮겨졌습니다. 누명이 벗겨졌고 명예가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음의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서진아는 부대 숙소에서 머물며 아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나연도 며칠간 휴가를 내고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오늘은 문혁과 함께